안녕하세요. 신지우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미스터리한 사건 사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1982년 5월 서울의 어느 커피숍 사진입니다. 주말이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앉을 자리를 찾기 힘들 정도였어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 중에는 이화여대 간호학과 학생인 하선희 씨도 있었습니다.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혼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행동이 어딘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입에도 대지 않고요. 식어 있었어요. 수시로 자신의 얼굴이나 손목시계를 들여다보고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입구를 쳐다봤죠. 굉장히 초조해 보였습니다. 사실 이날 약속이 하선희 씨에게는 너무 불편한 자리였어요. 종합병원의 원장인 아버지 소개로 주말마다 나와서 강제로 맞선을 보고 있던 겁니다. 매번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선보기가 싫었던 거죠. 하지만 서울대 법학과에 다니는 사촌 오빠가 이번엔 다르다며 자신의 대학 선배를 소개시켜주겠다면서 다시 자리를 만든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강요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또 나온 겁니다. 시간이 지나자 다시 한번 커피숍 문이 열려요. 어느 남성이 들어옵니다. 잠깐을 두리번거리더니 안쪽에 앉아있는 하선희 씨를 발견하고 인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오늘 선볼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이날 많은 대화를 했는데요. 하선희 씨는 처음에 이 사람이 공부만 할 줄 아는 지루한 사람일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대화해보니까 친절하고 재밌는 겁니다. 사시 준비로 바쁜 와중에도 과 대표까지 한다는 말에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마음에 들었던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고 얼마 뒤에 결혼도 합니다. 남편의 인맥으로 결혼식장엔 많은 서울대 동문들이 참석했고요. 서울대 법학과 교수가 주례도 봐줬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납니다. 남편의 대학 후배이자 하선희 씨의 사촌 오빠가 갑자기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크게 화가 난 겁니다. 동생이 남편을 막 찾아요. 그런데 집에는 없었거든요. 남편에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다고 느낀 하선희 씨는 사촌 오빠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사촌 오빠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내요. 하선희 씨 남편은요, 자신을 서울대 법학과 75학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는 이 사람의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 서울대 학생인 척 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고 결혼까지 했던 거죠. 그러면 하선희 씨 남편의 정체는 대체 뭐냐는 겁니다. 왜 신분을 속이고 결혼까지 했는지 알아봐야겠는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선희 씨의 남편 이름은 김찬경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에요. 그 당시는 아니고 매체로 공개된 그나마 최근 얼굴입니다. 충청남도 아산의 가난한 농부 집안에서 태어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서울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부모 몰래 자퇴합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보내준 부모에게 차마 학교를 그만뒀다고 말하지는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거짓말이었습니다. 3년간 집에 전화할 때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으며 가짜로 성적표를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항상 1등이라고 적어뒀던 거죠. 이렇게 부모를 안심시켰습니다. 3년이 지나요. 집에선 고등학교를 졸업한 줄 알겠죠. 그리고 전교 1등만 하던 아들이니까 당연히 대학도 가야 됩니다. 김창경은 이번에 자신이 서울대 법학과에 합격했다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었어요. 입학도 못한 학교 입학식에 간 겁니다. 가족들까지 초대해요, 여기. 그래서 사진을 같이 찍을 정도로 굉장히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도 김창경은 자신을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라고 소개했어요. 그리고 군대 후임으로 들어온 사람이 마침 진짜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김창경은 이게 자신의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후임에게 친절히 대해줬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습니다. 두 사람은 제대를 해요. 그리고 같이 서울대로 복학합니다. 이때가 1980년인데요. 학생들을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래서 대학마다 학적부 관리가 잘 되지 않을 때였어요. 너무 많은 학생들이 잡혀가고 풀려나고 다시 학교를 복학하고 휴학하고 이게 반복되니까요. 이런 상황이 김창경에겐 두 번째 기회였던 겁니다. 학교 안에서 정말 서울대 학생처럼 행동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거죠. 가짜 학력으로 고액의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도 벌었고요. 법학과 모임의 대표도 합니다. 신기한 건 이렇게 하는데도 김창경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김창경을 좋게 본 후배가 자신의 사촌 여동생을 소개시켜 준 거고 치밀한 거짓말로 결국 종합병원의 원장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분이 결국 드러나 버린 거죠. 3년간 자기가 서울대 법학과 학생이라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다니던 김창경은 7호 학번의 졸업식이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른 학생들처럼 졸업 앨범에 들어갈 사진도 찍어요. 졸업 앨범에는요, 그런데 사진뿐 아니라 집 주소와 연락처도 같이 들어갑니다. 당연히 서울대 법학과엔 김창경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래서 이 앨범 때문에 그동안의 거짓말이 드러난 거예요. 김창경의 가짜 서울대생 사칭 사건은 신문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전적이나 신체 상해가 있던 건 아니죠. 누군가 피해를 입진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 사건을 별도로 해결해 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창경이 결국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아요. 하지만 학력을 속여서 결혼한 하선희 씨 집안의 사정은 다르겠죠. 사기 결혼이라면서 파혼을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데 아내인 하선희 씨가 임신 7개월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는 이혼이 흔치도 않았어요. 굉장히 인식도 지금보다 나쁠 때였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일을 겪고도 참고 사는 부부들이 많을 때죠. 김창경의 뻔뻔함은 너무 대단했어요. 가짜 서울대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서울대 동문회에 매년 참석합니다. 그리고 운이 계속 따라줘요. 1985년에 대우그룹에 입사하려고 이력서를 씁니다, 이 사람이. 그런데 최종 학력을 서울대 졸업생으로 적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입사는 됩니다. 3개월간 회사를 다녔는데 다행히 학력 조회 과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난 거죠. 해고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선희 씨 집안의 피해 한번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 장인이 종합병원 원장이죠. 사위가 거짓말로 결혼했다는 사실에 화는 났지만 가정을 좀 지켜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위인 김창경에게 사업자금을 조금 줘요. 화는 나지만 이혼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라도 착실하게 돈 벌어서 살림을 좀 꾸려보라는 의도였습니다. 김창경은 그래서 몇 번의 사업을 해요. 그런데 다 실패하고 마지막 하나가 성공합니다. 이게 바로 건축용 석재를 캐는 채석장 사업이었어요. 김창경은 이 사업에서 많은 돈을 벌었고 서울 테헤란로에 빌딩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운이 따라주는 거예요. 여기 땅값이 오르면서 김창경이 갑자기 수백억 대의 부자가 돼버린 거죠. 매번 운이 따랐던 건 아닙니다. 1997년이 됐어요. 한국에 IMF가 왔죠. 많은 금융기관들이 파산했고 문을 닫자 자금을 보호하지 못한 김창경도 이때 많은 재산을 잃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국가 경제의 위기가 자신의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거액의 대출을 받습니다. 제주도에 이때 파산한 상호신용금고가 있었는데 여기를 싼 값에 사들인 거죠. 이렇게 갑자기 금융업에 뛰어드는데요. 이 은행이 바로 미래저축은행이었습니다. 김창경은 참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안 간 사람이 무슨 지식이 있었는지 부도가 날 뻔한 미래저축은행을 되살려놨고요. 전국에 지점을 늘릴 정도로 키워놓은 거예요. 직원들에겐 평판도 좋았고 괜찮은 대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좋은 사람은 아니죠. 김창경은 은행을 인수할 당시 받았던 대출금의 대부분을 갚지 않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런데도 90년대의 허술한 전산과 법을 이용해서 계속 은행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의 경제는 최악의 상황이었고요. 새로 당선된 대통령은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나라에 돈을 풉니다. 금융 규제를 완화한 거예요. 그런데 제2금융권을 충분히 관리 감독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때 관리 감독이 잘 됐다면 김창경 같은 신용불량자가 은행장이 되기는 힘들었겠죠. 사실 이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긴 했지만 운영 방식은 거의 사채업에 가까웠거든요. 2000년 전까지 다들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은행을 찾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심사를 해요. 돈을 빌려줬을 때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이런 능력을 심사하는 건데, 하지만 김창경의 은행은 이런 절차 없이 무작위로 막
대출을 승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았습니다. 돈놀이 한 거죠, 은행에서. 문제는 상환 날짜가 조금이라도 밀리면 경고 없이 바로 대출 담보를 경매에 넘겨버려요. 이 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의 자살 사고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때 자살한 사람 중에는 김창경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도 있었거든요. 김창경의 부모가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물의 일부를 그 땅 주인에게 세금으로 주는 소장농이었습니다. 이 땅의 주인 아들이 은행을 찾아왔던 거예요. 김창경은 이 사람에게 가족의 집을 담보로 70억을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이 집이 좋아 보이죠? 국가 중요 민속자료 233호에 등록돼 있는 한국 문화재인 거예요. 문화재가 저축은행에 담보로 잡혔다는 소문이 나자 국가가 나서서 매입을 시도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자신과 김창경이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기도 했고 돈 갚을 때까지 잘 관리해주겠다는 김창경의 약속이 있어서 대출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번의 상환 연체로 조상 대대부터 내려오던 집을 김창경에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사실 돈 갚을 능력이 안 됐어요. 정상적인 은행이었다면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김창경은 이 집을 뺏을 목적으로 일부러 대출을 해준 거죠. 결국 채무자는 집을 뺏긴 충격과 배신감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미래저축은행의 운영 방식 문제는요, 마구잡이식 대출뿐 아니라 고객이 저금한 돈을 김창경이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에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은행을 운영하면은 금방 망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포함한 제3자의 명의로 불법 대출을 또 받아요. 그래서 각종 유명 음식점과 골프장, 리조트들을 인수합니다. 이 대출금의 출처는 모두 미래저축은행이었어요. 은행 고객들의 돈으로 자기가 건물을 산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동시에 김창경은 자신의 부실한 경영 능력과 각종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정재계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당연히 로비가 있었겠죠. 이런 수법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국가 중요 문화재이자 채무자에게 강제로 뺏은 집은 김창경이 개인 별장으로 이용했어요. 여기가 정재계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한 로비 장소였던 겁니다. 이렇게 김창경은 10년을 버텼고요. 2008년에는 새 정부가 또 들어섰죠. 이번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그 방법은 4대강 사업을 통한 건설 경기 부양책이었습니다. 건설 경기에 집중한다는 대통령의 말이 소문나자 많은 건설사들이 대출을 해요. 은행을 찾아와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은행에서도 건설사 부양을 위해 까다로운 대출 심사 과정을 줄이면서 편의를 제공해줬죠. 하지만 2010년에 전 세계에 금융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한국도 또다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돼요. 이 사건으로 건설 사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대통령 생각과는 다르게 건설사들은 대출금을 연체하기 시작했고요. 부동산은 경기 하락으로 가치가 추락합니다. 건설사들의 부도가 이어지면서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저축은행들은 문을 닫기 시작해요. 빌려준 돈을 못 받았으니까. 김창경의 미래저축은행도 똑같이 파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자 은행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떠올렸어요. 모든 직원들에게 퇴직금으로 은행 주식을 구입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은 노후 자금이 될 퇴직금보다 당장 은행이 문을 닫아 직업을 잃는 게 더 큰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총 80억 원의 주식이 직원들로부터 구입됐어요. 이렇게 부도를 막습니다. 하지만 정작 은행장인 김창경은 파산을 대비해 자신의 재산을 모두 타인의 명의로 돌려놓은 상태였죠. 김창경은 이렇게 또 위기를 넘깁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요. 2012년 2월 대통령의 친형인 국회의원의 비자금 관련 기사가 보도되기 시작하는데요. 언론은 이 비자금의 출처로 미래저축은행장인 김창경을 지목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불법 로비와 선거법 위반, 은행 부실 경영까지 그동안 숨겨져 있던 김창경의 각종 의혹들이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많은 운이 따랐고 위기를 기회로 이용해온 김창경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 보도가 나가자 잠적해버립니다. 그리고
의외의 장소에서 다시 모습을 나타냈죠. 2012년 5월 3일 밤 9시 경기도 화성 궁평항에서 56세의 남성이 체포됩니다. 이 사람은 미래저축은행의 김찬경 회장이었어요. 김찬경은 1200만 원의 현금과 여권을 들고 중국의 밀항을 시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밀항을 시도하기 전 김찬경의 행적을 살펴봤는데요. 다른 은행에 입금해둔 미래저축은행의 영업자금 250억 원 중 200억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빼돌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 왜 전부를 인출하지 않고 50억을 남겨뒀냐면 이거는 남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빼돌릴 수 없었던 돈이에요. 원래는 전부를 인출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직원이 이 돈이 나가면 은행 부도가 날 테니까 막아보려고 미리 50억을 인출해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김찬경에게 일부러 영업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어요. 눈치챘던 것 같습니다, 이 직원은. 그러자 김찬경은 그 자리에서 직원을 해고한 뒤에 인감을 들고 직접 은행을 찾아가서 영업자금 계좌에 있던 200억을 다른 곳에 넣어뒀죠. 이때 김찬경은 이틀 뒤인 5월 5일에 열릴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과 평가위원회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평가위원회가 시작되면 그동안의 비리가 다 드러날 게 뻔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중국으로 도피를 시도했던 거지만 결국 잡힙니다. 김찬경은 가짜 서울대 사칭 사건 이후 30년간 모든 걸 거짓으로 살아왔고요. 그동안 어떻게든 숨기고 버텨왔지만 결국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린 거죠. 10년 넘도록 미래저축은행의 대표로 있으면서 총 25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3,800억 원의 불법 대출을 승인해줬고 회사 소유의 주식 266억 원과 영업자금 200억 등 570억 이상의 은행 돈을 횡령했습니다. 여기에 부실 경영으로 은행은 2,200억 원의 손해를 봤어요. 고객들이 저금한 2천억을 김찬경이 개인 목적으로 다 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로 2013년 1월 25일 김찬경은 불법 대출 은행 자본금과 주식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항소해요. 그래서 1년이 줍니다. 8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2020년 말에 출소 예정이죠. 김찬경에 대한 사건은 여기까지예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이 사람이 그동안 너무 이상하게 운이 좋았고요. 위기를 나름 기회로 살려보는 능력도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단하긴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그 위기를 넘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인터넷에 김찬경을 검색하면요. 이 사람을 경제사범이라고 소개하는 기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경제사범이라는 단어가 문제인데요. 사람을 오해하게 만드는 어감이 들어있다는 거죠. 경제사범에. 사람을 속여서 이득을 받지만 왠지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경우들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기발하고 창의적인 수법을 개발한 머리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을 악용한 사람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뭐 1,000억, 2,000억 이런 단위가 나오니까 그만큼 배짱도 있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좀 미화되는 것 같아요. 경제사범이라는 말은. 그래서 왠지 범죄자지만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의 대단한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수많은 은행 고객이 이래 모은 돈들을 빼돌렸고 못 갚을 걸 알면서도 돈을 빌려주면서 그 가족의 집을 빼앗고 자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언론이 경제사범으로 불러주면은 미화되기 좋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그냥 막대한 금액을 사기친 대형 사기꾼입니다. 사기꾼. 그냥 사기꾼. 이렇게 부르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남아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30년 넘게 자신의 신분을 속여 살아온 그냥 사기꾼 김찬경의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김찬경, 그냥 사기꾼 김찬경의 뒷얘기 좀 더 해볼 건데요. 2016년에 김찬경이 유치장에서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 좀 알아보니까 이 사람에게 내연녀도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살을 했대요. 그래서 내연녀를 따라가려고 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는 이야기고요.
이때 예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두 건의 비리 혐의가 추가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형량이 더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뒤로 자세한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뭐 조용히 사는 것 같고요. 때가 되면은 출소하겠죠. 출소 때 기사가 한 번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김찬경의 주변 인물을 찾아보다가 재미있는 사실이 좀 보였거든요.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스캔들이 있었죠. 이 최순실의 아버지도 유명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최태민이에요. 최태민은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 사람 묘인데요. 여기가 용인시 처인구거든요. 그런데 이 묘가 있는 이 땅의 소유주가 김찬경이라는 겁니다. 5명이 공동 소유예요. 그런데 김찬경의 전 아내도 화선이시죠. 이 땅의 소유자 중 한 명입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냐 알아보니까요. 예전에 김찬경이 채석장 사업할 때 최순실 언니에게 사업 자금을 빌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최순실 집안과 친해졌던 것 같아요. 자기 명의로 된 땅에 다른 집안 사람 묘가 들어올 정도면 김찬경과 최순실 집안 사이는 굉장히 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성향상, 김찬경과 최순실, 이 사람들의 성향상 사람 대 사람으로 친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떤 거래에 의해서 서로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범죄 정황까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서로 뭔가 필요한 부분을 주고받는 거래 중 하나였겠죠. 다음은 김찬경이 미래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어느 벤처기업 회장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 이름이 윤태식이에요. 감옥에 가 있죠.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이면 기억나는 이름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홍콩에서 아내인 이 사람이에요. 김옥분을 살해하고 북한 공작원인 수지킴으로 속여서 살인을 숨기려고 했었습니다. 수지킴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큰 충격을 준 뉴스 중 하나였죠. 위에 링크 해두겠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이 사건으로 이동돼요.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윤태식 이 사람도요. 중학교를 중퇴해놓고 여성이나 사업 관계자들을 만날 때는 자기를 육사 졸업생이며 홍콩에서 유학해왔다고 속였다는 거죠.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김찬경과 친해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음은 김찬경이 검거되기 2년 전인 2011년 6월 5일 새벽 3시였습니다. 서울 압구정에서 벤츠 차량이 다른 차 7대를 연속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이때 6명이 부상당했고 피해 금액도 꽤 됐습니다. 벤츠를 운전한 사람이 문제인데요. 20대 남성이고 관악구청 소속의 공익근무 요원이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7이에요. 이 정도면 면허 취소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주제에 자기 아빠가 미래저축은행장이라면서 큰 소리를 쳤다는 거죠. 김찬경 아들이었어요. 핏줄이 어디 안 가는 겁니다. 김찬경 아들은 음주운전 사고로 현장에서 체포됐고요.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피해자와 합의가 됐다는 이유로 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래서 아무 처벌 없이 풀려났어요. 이 사건은 김찬경이 잡혀가면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김찬경의 아들이라서 검사가 봐준 게 아니냐 이런 의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건 조사가 다시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담당 검찰 만나보니까 기억나지 않는다 이 말만 하고 있어요. 역시 끼리끼리 노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